김영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토요일에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만드신 김종관 감독님, 연우진, 이주영 배우님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자리가 꽉 찬 모습을 뒤로 빼어안기긴 하지만 저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도 없는 거 연출한 김종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창섭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텐더 주문을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네, 감독님, 관객분들 이렇게 앞에 계시면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몇 달 전에도 영화를 개봉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되게 조심스럽게 영화를 봐야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관객분들을 실제 이제 뵙고 인사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걸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인지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되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때 못했던 게 또 되게 그때 또 같이 했던 배우자들도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영화는 이제 극장에서 보고 관객분들과 즉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영화의 거의 완성 단계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독님의 말씀이 더 와닿고 연우진 배우님과 대기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더 테이블 주주일 때 만났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었고 관객분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픈 채팅방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익명을 무기 삼아 너무 송곳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영화에 참여한 배우 입장으로서 좀 놀랄 때가 많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입장인데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가까이서 하고 싶고 좀 악수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끼어앉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지만 물리적으로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들 같은 경우도 그건 정말 저희끼리도 얘기했다시피 GV가 굉장히 필요한 영화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하고 싶으신 질문들 마음껏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에서 감독님께서 전문적으로 답해 드릴 겁니다. 네. 벌써부터 막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감상과 질문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배우님은 이렇게 마스크를 쓴 관객들과 만나는 적이 많으셨는지 최근에 저는 바로 전 영화 상징그룹 영화 보고 왔는데 무대인가 하면서 했었고 그러고 이제 막 그 영화 홍보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 마스크를 쓰고 GV에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좀 긴장도 하시고 왜냐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마스크 너머로 표정이 보여요. 네, 되게 웃고 계시고 엄청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왜냐면 저는 이거 같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애정의 메시지를 주시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저는 지금 이 인물이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영화 자체가 아무도 없는 곳을 시각화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감독님께 제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짓는데 사실 이제 매번 제목을 지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제목과 함께 그 영화가 끝나면 저는 영화가 끝나도 관객들이 여러 가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름의 계속 이제 그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이 뭔가 확실히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계속 왜 이 제목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의미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어느 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간에 이제 세스라고도 살아먹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할 자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자취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취라는 말은 뭔가가 있던 자리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사실 극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 관객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텅 빈 극장의 모습에서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공중전화 모습이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결국은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목을 짓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 각자의 감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연우준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붕치붕만세 연우준 최고님께서 연우준 배우님 영화를 차분하게 잘 이끌어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드라마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다르고 차분하고 감성 넘치는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게 다니까. 네. 이렇게 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제 창성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 게 제가 감독님이랑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연장선에 있는데, 제가 지금 꾸며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저 말고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분들한테 저가 누군가 있게끔 제가 항상 그렇게 연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좀 뭔가 색을 지우게 되고 좀 공허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화적인 감독님의 톤과 그런 부분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테이블에서도 느꼈지만 연우진 배우님이 김정근 감독님의 감수성에 현앤면을 굉장히 잘 녹아든다는 생각을 했고, 페르소나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언뜻언뜻 옆모습, 뒷모습 이럴 때 감독님인가 싶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의도된 건지. 굳이 제가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그 준비를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시간을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독님의 어떤 그 분위기에 제가 좁시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 이제 감독님의 의상도 제가 입기도 했고, 그 중에서 그쵸, 나오는 네. 그 자켓 같은 경우는 감독님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의상도 입고 하는데 이제 제가 도저히 흰머리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거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감독님의 글쎄요, 감독님의 창작의 세계에 있어서 감독님이 항상 이번 작품을 하고 더 테이블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항상 창작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나아가신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저 또한 이번에 감독님의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감독님의 모습을 제가 여기서 녹아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감독님을 통해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대사 중에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이야기를 썼지만 여기엔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구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감독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감독님의 모습이 묻어있을 것 같지만 완벽한 허구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게 창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창작자로서 느끼는 고민이 이 영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창석이 저를 대입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는 뭔가 없는 그림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저도 참고하고 뭐 다른 부분들 참고하고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옷은 저희가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아주 어디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영화 전체의 어떤 채도나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창석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직접적인 겪은 이야기로 뭔가를 소설을 쓰고 있는데 자기만의 관점으로 근데 이제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본인도 상실과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상실과 고통에 더 예민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관찰되고 본인 안에 변화하는 어떤 시점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처음에 그런 줄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안에는 많은 허구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또 저의 기억들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기억들이 되게 사소한 기억들이 어떤 기억은 저한테 매우 슬픈 기억이 되게 이 영화 안에 재밌는 기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안에 좀 그냥 아주 가벼운 기억이 이 안에서는 좀 무거운 뭔가로 변할 수도 있어. 이렇게 결국은 창작이라는 거는 그 겪었던 것의 본질과 다르게 많은 거짓말들과 뒤섞여서 결국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온 대로 그 거짓말들이 오히려 진실일 수도 있다. 더 진짜에 닮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저는 계속 독시으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질문들을 막 던져주고 계셔서 제가 이 질문들을 소화하고 싶은데 이주영 배우님, 감독님이 배우님을 만나고 나서 주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내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근데 저를 보고 주은이를 만드신 건 아니고 주은이가 있었는데 이제 저를 보고 조금 더 주은이의 색을 입혀준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저도 워낙 김정환 감독의 팬이었고 김정환 감독님이 만드신 이야기들 너무 좋아했는데 일단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어떤 파티에 우리 동감에 입장하게 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근데 이제 김종관 감독님 다른 영화보다 좀 더 뭔가 깊고 내면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욕심이 생겼어요. 네, 저도 감독님 작품 중에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대화의 내용에서 되게 터칭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감독님이 다른 작품에서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관객으로서의 감상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아몬드 봉봉님께서 주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주은이 바텐더로 일하는데 다양한 손님이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창석이 재미있는 얘기가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재미없다고 얘기하는데 창석의 토끼 얘기는 창석의 얼굴이 재밌어서 재밌는 얘기지 얘기로만 보면 막 너무 흥미롭진 않은 것 같은데 주은의 반응이 좋았단 말이죠. 창석에게 호감이 있어서
잘 받아준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너무 따분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건지. 일단은 창섭이한테 기본적으로 주문이가 호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은이는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토끼에 얽힌 이런 사소한 이야기, 추억들도 재미있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감독님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요? 안 나오고 그래서 현장에서 약간 열어두고 서로의 대화에 집중하고 리액션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또 나름 캐릭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딩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뭐 리딩하고 뭐 할 때 여기서 뭐 어떤 액션을 해라 여기서 뭐 이건 어떤 느낌으로 뭐 이걸 명확하게 하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하진 않고 특히 둘간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그런 공간감의 그 무드와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동선 사이에서 현장 안에서 어떤 분위기들이 또 많이 바뀐 것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무엇이 더 어울리고 더 그림이 좋을까, 더 편하게 그 캐릭터들이 받아들여질까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율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 그때의 대화를 되게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아몬드 공공님이 창섭이는 토끼 얘기할 때 토끼를 좀 귀여워한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이겨서 아주머니가 데려간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질문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 또한 뭐 계산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주은과 얘기를 하는 그 에피소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제 각자의 사연들 속에서 어떤 상실을 겪은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뭐 붙잡고 싶은 혹은 그 시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저도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곱씹고 나름 제 상황과 비교를 했다라면 주은과의 에피소드에서는 사실 이제 주은 또한 창작자로서의 어떤 공통점 그런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묘한 이끌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뻔한 이야기지만 또한 시를 쓰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뭔가 이렇게 우미정주하게는 하기 싫었고 그게 이제 그중에서 뭔가 좀 지어낸 이야기 혹은 거기서 창섭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기억인 거죠. 어렸을 때 뭐 대학 시절 때 그때 어떤 그 기억을 주는 건데 그때만큼 뭐 약간 본질이 통하는 입장으로서 뭔가 나도 좀 호감이 갔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대화를 던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전 날카롭다고 생각했는데 연우진 천만 배우 가자님께서 창석이가 주은에게 팔고 싶었던 슬픈 기억은 그 아이였을까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석이가 순간에 어떤 기억들이 스쳤을 때 그 기억도 하나 담겨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는 해요.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주은이에게 팔고 싶었던 네. 슬픈 기억을 파는 게 좀 그렇다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혹시 죽은 아이에 관한 기억인가? 아, 죽은 아이. 예. 그 슬픈 기억은 주기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실 글쎄요, 창섭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각자의 어떤 그 감성 속에서 그런 슬픔 자체가 어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 외에 사실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죠. 뭐 저 또한 그렇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뭐 지금 뭐 제가 나이가 30한 초반 여덟인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똑같은
똑같은 기억 속에서 사실 제 나이 때도 슬프고 어떤 그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확장될 때가 많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깊어지고 보고 싶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지금의 어떤 상실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 않은데 상석 또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비단 자기의 어떤 직접적인 고통 자체가 아이에 대한 그게 제일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영화의 표면적으로 이렇게 소재로서 들어갈 뿐이지 일단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저 평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양한 동전의 양면 같은 감정들이 있지만은 조금은 어떤 그런 것들에 잠식당한 좀 슬픔의 기운들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 창석의 사연의 뒤쪽에 약간 은근히 깔아놓으신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창석이 어쨌든 그 기억에 대해서 팔 기억이 있냐고 했을 때 어쨌든 술 한 잔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너무 소중한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본인이 말한 것처럼 너무 슬픈 기억을 주는 건 양심이 없고 그런 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술 한 잔의 선의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골라서 그 나름의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준 것 같고 그게 창석의 성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들이 전작들도 그랬지만 이번에 유독 더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 저도 있었는데 혜인님께서도 영상을 보고 있음에도 마치 책을 읽는 듯한 아날로그적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여백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관객분께서 위스키 한잔님께서 이 영화는 창석의 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의 소달락처럼 각 등장인물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챕터로 영화를 분류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일단 주영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지 않은 시나리오였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근데 저한테는 모든 시나리오가 친절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저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제가 상상해서 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시나리오가 특별히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이 어떤 인물의 어떤 상황과 그 이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의 다른 영화들 어떤 사건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제 막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영화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과거를 알게 되고 좀 그 성격을 알게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다른 영화들이랑 다르고 그래서 또 재미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어려울 것도 같고 그 더 테이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한테도 이제 연결해서 여쭤볼 건데요. 더 테이블에서는 대화가 많이 나왔고 이 영화처럼 대화 중심의 영화긴 하지만 사실 그 영화에서 대화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빙빙 돌아가는 식의 대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가 뭐 클로즈업이나 프레이밍을 통해서 굉장히 그 미묘한 제스처, 분위기를 낚아채려고 중점을 둔 영화였다면 이번 영화는 대화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대화들을 들으면서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 영화 쓰실 때 문학작품 같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 이제 처음에부터 저는 이제 대화 장면에 대한 영화들을 계속 시도했어요. 특히 이제 한 공간에서 둘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 시도를 해봤고, 제가 더 테이블도 이제 그걸로 한 편의 장편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시도했던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다 넣어서 작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해본 것 같고, 그래서 그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티브로 잡은 거는 한 명의 인물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변해간다. 변해가 내면이 변해서 어떤 방향이 바뀐다라는 그런 처음에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화 장면을 하면서 그 고민이 들면서 이제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누군가가 항상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걸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과정들이 액션을 하는 것만큼 리액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화를 듣는 것에 대한 것을 대화 연출을 할 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창소에게 이렇게 사연을 늘어놓지만 또 그걸 또 어떻게 받아내는가. 거기에서 되게 연기적으로도 되게 집약된 되게 좋은 연기가 필요하고, 연출적으로도 이제 그거가 잘 만들어져야 대화씬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대화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잡아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더 어떤 면에서는 이 대화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영화적인 언어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만이, 본연 영화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어떤 말들의 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시간대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모아가서 극장이란 공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어떤 화면에 대한 것에서도 있고,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가 있잖아요. 제 영화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촬영 감독님이랑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영화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연기나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또 특히 뭐 영화적인 언어라는 건 시각적인 것만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들리느냐, 무엇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를 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옆방에서 아마도 킹콩이랑 고질라가 아까도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아마도 두 개수가 싸우면서 감독님이 사운드 얘기도 하시고 빛과 그림자 얘기도 하셨는데, 사운드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저는 사운드가 엄청나네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에서만 잡아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이 영화는 특히나 민감하게 영향을 더 받는 영화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낄 때는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장면이 유진과 찬석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면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릴 때 항상 그 장면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영화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 영화가 그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여러 가지 층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장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이 소멸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어떤 형상들이, 둘의 형상들이 보이다가 나중에 그 형상들은 다 사라지고, 그 담배불만 보이고, 거기에서도 어떤 청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냥 저는 관객들이 극장 안에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 어둠을 응시하고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게
보게 되면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안에 좀 많이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은 장면이고,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 딱 한 타임이잖아요. 하루에 그 한순간을 이제 도전하는 거니까 또 대사량은 길고, 그러니까 모두가 아주 뭔가 이렇게 초밀도의 작업이었어요.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모든 스텝이, 그리고 그 창석을 맡은 연우진 배우와 유진을 연기한 윤혜리 배우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 좀 재밌는 비하인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씬인 것 같습니다. 마치 감독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라라랜드에서 그 공원에서 춤을 추는 장면도 딱 그때만 있는 빛을 담기 위해서 그 시즌에 찍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 장면을 다 촬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은 이틀 걸렸어요. 제가 그래요? 그 역사박물관이라는 데서 했는데 거기서 낮에는 다른 것을 찍다가 밤에 그 시간만 가면은 저희가 했는데, 아쉽게도 첫날 우리가 도전을 했을 때는 배우들이 굉장히 열연을 했는데 이미 영화 초반부터 인물의 형상은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 시기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전날도 좋았는데 전날도 쓸만한데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배우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의 바람처럼 그 장면에서 관객분들이 어떠한 편안함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감상이 있으시면 써주시고요. 그 배우님한테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유진과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그 담배를 태우는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좀 걸어가기도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기술적으로 연기 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모두가 초집중한 상태에서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감독님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 굉장히 좀 저도 신기한 경험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어둠이 주는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배우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계신 이주영 배우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실 배우분들은 조명을 좀 화려하게 받으려고 그러고 좀 밝은 데서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느껴지는 사실 어떤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또 그때 느껴지는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더 가라앉으면서 정말 캐릭터 모든 게 좀 몰아일체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둠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또 영화의 주제와도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배우로서도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에 더 초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유일하게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담배불 자체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마침 기가 막히게 그 서울의 밤거리가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잘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영화가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상당히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참 연기라면서도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여두진 배우님께서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주영 배우님. 신기한 체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영화에서 이렇게 신기한 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종환 감독님과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재미있거나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감독님이랑 저는 이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감독님이랑 바에 다니면서 그런 기술들을 좀 배웠어요. 손기술 네, 손기술, 썰만한 손기술들을 많이 배웠고, 이제 칵테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시간 잘 못 배웠고, 그런데 이제 그 스푼을 젓는다든지 위스키를 이렇게 따르는 것도 다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순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술 문화가, 위스키 문화가 굉장히 견고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저는 또 술을 아예 안 마셔가지고 되게 뭔가 새로운 좀 저한테는 그런 네,
거의 이중에 술을 못 마시는데 노날콜 칵테일만 드면서 이제 사실 여러 군데 바를 돌아다녀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기술도 있지만은 약간 복잡한 바들도 갔죠. 그래서 가쁜, 그 바텐더들의 이렇게 가쁜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재미있고 그게 이제 주은의 몸에 붙어 있으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죽음과 상실의 테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고 스산하기도 한데 갑자기 영화가 벼랑과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그런 느낌을 준 장면은 아무래도 김상호 배우님이 연기하신 성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또라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관객분께서 성화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청산가리를 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청산가리를 탄 커피가 아니죠. 네네, 그거는 약간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설탕 종지에서 그걸 하나 떠가지고 청산거리를 직접 살 수 없으니까 그 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만으로도 약간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네. 그런 당혹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장면이 남긴 그 여운이 크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에피소드별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창석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석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의 순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써내려간 순서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영 쓰고, 그 다음에 유진 쓰고, 성화 쓰고, 준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으로 엮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거기도 이제 어쨌든 저희 영화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창작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성화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성화가 어떻게 보면 품에 가지고 다니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성화를 위해서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창석이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찍을 때.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석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결국 자기도 안게 되고 이제 그걸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를 쓰는 것과 어떤 죽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이어서 관객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작의 어떤 부분도 되지만 자기가 그 죽음을 좀 끌어안는 듯한 그런 게 이 영화 안에서 좀 중요한 모멘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있는 곳이라는 님께서는 창석이 인물을 찾아가는 설정인데 성화가 창석에게 다가오는 그 설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창석이 다가오잖아요, 성화는. 네네. 그렇게 불쑥 개입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저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제가 나름 생각하는 어떤 대화의 기술 중에 좀 거기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침범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창석의 초반의 어떤 방어와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연민과 이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 첫 만남과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그런 만남과 또 마지막에 그 이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좋았던 부분이 연우진 배우님의 이제 반응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을 너무나 오랜만에 불쑥 만났을 뿐인데 너무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 나온 인물들이 대체로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그냥 스쳐서 흘러가 버릴 관계에서 깊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의 약간 당혹감이나 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표정 안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배우님한테. 글쎄요, 이제 사실 영화 자체가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김상호 선배님이 정말 여기 너무 기가 막히게 해주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또한 그 앞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 현장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 포함해서 항상 그 현장에 정말 솔직하게 당하려고 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어떤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상대 배우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김상호 배우님이랑 연기를 할 때는 저도 몇 번 NG가 날 뻔했던 거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감정을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오바스러운 제 표현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억눌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추격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 앞에 그 현장에 앉아 있었으면 저와 그냥 비슷한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린님께서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이야기가 영화 관람 내내 더욱 집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관객분들도 그만큼 열심히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방금 연우진 배우님의 그 연기가 그 리액션이 계산하고 의도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어도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 관객분들한테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사실 의외로. 네, 그래서 그렇게 깊은 얘기를 오히려 아는 사람들에게 더 꺼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반응으로 다가올까가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독님이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쓰셨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죠. 네, 한데 의외로 그렇지만 또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이야기들이나 뭔가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객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창작자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창작은 결국 나도 세상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거기에서 뭔가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내가 변화해야 뭔가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좋은 결론을 다른 사람들이 냈던 결론들 말고 또 좀 새로운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 서로가 이 타인이잖아요. 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 먼 타인이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되게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진이나 아니면 미영이에 대한 것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석이 그냥 집중해 듣는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바텐더 주군이나 성화는 좀 침범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고 들어와서 사람한테 경계를 만들고 우리는 그러면 뭔가에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 사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면은 창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에 또 그거는 저를 대입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창작자로서 어떤 게 좀 좋은 태도인가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그 이면에 대한 것들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뭔가 경계심 있게 들어온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 사람의 이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적이 같은 것도 가지고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면 친해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되는 과정들이 와요. 예. 그리고 그거는 또 내 행동과 내 판단에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깊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건 우리가 삶을 사는 것에도 중요하고 창작을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연우진 배우님이 어떤 식으로 그 현장에서 일했는지 듣다 보니까 연우진 배우님이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그 상대방 말하고 있는 화자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네, 저는 그 연우진 배우 캐스팅한 게 가장 중요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성의 배우들이 정말 다른 개성으로 해서 달려들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그거를 되게 부드럽게 받아내고 물처럼 받아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영화 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짧은 회차 안에 이게 적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드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경계심이 없이 서로가 이제 많은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더 테이블을 할 때 알게 된 이제 연우진 배우의 장점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연우진 배우님의 작품을 저도 TV 드라마 작품 좋아했지만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에서 느껴진 또 다른 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독님이 발견해 주시고 연우진 배우님 잘 풀어내 주셔서 관객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되게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지영 배우님한테도 여쭙고 싶은 건 사실 대화로 이루어진 장면이고 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큼은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인상이 남았는지 그 씬의 기억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씬의 기억은 일단 추웠고요. 그때가 6월이었는데 제가 되게 얇은 블라우스 네, 농담이고요. 네, 일단 연우진 배우님은 김종환 감독님도 되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되게 부드러운 어떤 그런 힘이 있으시고 그래서 감독님 물론 또 조금 다르신 분도 있지만 근데 또 이제 연우진 배우님이랑 연기를 할 때 되게 다른 배우들을 만났을 때는 뭔가 날카로운 면들이 꼭 하나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우진 배우님은 너무 정말 부드러운 힘을 가지셨다. 되게 정말 의지가 많이 되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추웠는데도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은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주은이가 이제 자리에 그런 상처를 타투로 덮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은이는 굉장히 자기의 고통이나 어떤 아픔을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뭔가 이렇게 좀 당찬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를 누군가 앞에서 처음보다 앞에서 자기가 쓴 시를 바로 읽어준다는 게 웬만큼 당차지 않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쵸, 막 민망하고 배를 넉가서 보여줘요. 네, 사실 막
자기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냥 약간 민망하고 자기가 나온 그럴 수 있는데 주은이는 그냥 그런 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또 창석 기업을 너무나 잘 받아주기 때문에 주은이가 또 더 신이 나서 그런 것같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주은이가 이렇게 싱긋 웃는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미영을 만나고 유진, 성화, 조은을 차례로 만나게 했던 구성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위태롭고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는 그걸 되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주는 영화임에도 희망을 깔아두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점이 주은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밝았고 웃는 얼굴이 예뻤고 그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이주영 배우님의 본연의 매력이나 색깔을 담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미영에 나왔던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기억의 상실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다시 믹싱하고 후반 작업하고 하면서 촬영할 때 이제 전쟁같이 찍으니까 모든 것들이 긴장되어 있는데 뒤에 볼 때 이제 마음이 좀 편하게 빠지는 거는 이제 이게 둘이서 이야기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슬픈 사연들이 이렇게 창석에게 달려들잖아요. 네, 달려드는 느낌이다가 이제 그때는 사실은 그 주은 또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여유 있게 서로를 지그시 바라봐주는 어떤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은이란 캐릭터가 처음에 누군 캐스팅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주영이란 배우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저는 되게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텐더 주인이 뭔가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아슬아슬한 게 많아요. 예, 일단 시를 쓴다고 하죠. 예. 그리고 네,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텐더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한테. 네, 그런 부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되게 이해 가능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침범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귀 기울이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주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랑 잘 맞으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면 창석이 좀 위로를 받는 씬이잖아요. 그 뒤에 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석의 에피소드는 매우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어떤 끝에서 다른 창작의 결론을 찾아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슬픈 결론으로 매를 지을 수도 있는 저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의 그 층위를 갖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뭔가가 좀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전체적인 구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싸움이 좀 커졌어요. 되게 추운 상태에서 찍으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따뜻한 장면으로 결과적으로는 연출이 됐고 감독이 말대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게 늦지 않았던 것은 개구진 느낌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솔장님께서요, 저 영화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오늘 감독님과 연우진 배우님 의상 맞추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은 왜 저는 말 안 해주죠?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비슷한 그 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글쎄요, 검색 약속을 하진 않았나요? 어떻게 되죠? 버버리. 제가 뭐 맞춘 건 아니고요. 오늘 무대에서 제가 계속 되게 제 옷들이 다 채도가 없고 또 반복해서 입고 계속 자리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고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집에 장롱에 제가 잘 안 입는 옷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인데 제가 잘 못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못 입다가 오늘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랄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요. 배우가 어떤 공식 석상에서 자기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옷이 많이 없어요. 저희 영화는 없는 영화라서 저희가 항상 이게 저희 옷으로 나와.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뭘 이렇게 입을까 하다가 저도 가장 비싼 옷을 고르고 가장 비싼 옷을 입었는데 공교롭게 맞춰줘버렸네요. 네. 그것까지 영화의 연장선상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솔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은 평소에 대나무숲 역할을 하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감독님한테 그렇게 속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만큼 제 이야기가 넓지 않아요. 되게 협소하게 맞았고 많은 시간을 혼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창작을 하다 보니 또 이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점점 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일도 창작이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모험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창작을 한다는 이유로 또 누군가는 또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좀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다양한 질문을 읽어본다고 했는데 혹시 다 읽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고 관객분들이 대체로 꿈인지 현실인지 환상인지 어떤 바람인지 이런 것들의 경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이게 페르소나의 밤을 걷다라는 영화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감독님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은 요즘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어떤 생각 중이실까 또 하나의 어떤 다른 구간을 관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제가 창작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저는 슬픔이 많은 사람 같기는 해요.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걷어 올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슬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처럼 이용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어둠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또 사실은 반대로 또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창작자로 살면서 세상이 좀 창작자에게 웃어라, 웃겨라 이런 느낌의 뭔가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뭔가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이 시기에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이제 좀 중요성을 좀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다 사라지다 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김연희님께서 성을 하나씩 그냥 따신 것 같아요. 오늘 GV 내용 알차고 편하고 정말 좋네요. 그리고 관객 10,000명 돌파 축하드려요. 10,000명 축하 영상은 정말 울다 웃다 몇만 번 재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배우님의 아이디어인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 찍었는데 이렇게 큰 호응을 해주실 줄 몰랐고 사실 이렇게 아까 이만 영상도 찍어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일처리가 빠르시네요. 되겠다. 이만 영상이 더 우리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2만 명이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2만이 안 되면 못 보시니까. 되게 심각한 호객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 은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진 타임 주실 수 있나요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타임을 원하시는 건지 좀 써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찍어야 사진 타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써주시겠어요? 저희 이따가 끝나고 네 분 여기 관객 부석 앞에 앉으셔가지고 한번 찍어주세요. 단체로? 아, 네. 그러면 다 마무리하고 사진을 찍는 걸 할게요. 아까 감독님하고도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슬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홍석이고 혼자 국밥을 먹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혼자 차분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 뒤로 젊은 여성 두 분이 수화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감독님의 세계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뭔가 단절돼 있고 고립감을 느끼는 시대인데 함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것도 많은 일상과 많은 것들이 보여주는데 사실은 보여주는 일상이라는 게 어느 면으로 좀 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넓은 것들이 있고 사람의 삶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또 이렇게 비일상은 아닌데 저는 이 영화 안에 있는 공간들도 제가 매우 잘 아는 공간들이에요. 잘 아는 공간들이고 그 공간들이 이렇게 영화라는 무대에 잘 오를 수 없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들이 특별하게 올려져서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거가 되게 즐거워요. 영화를 찍을 때.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또 창석이 보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처럼 한 컷이라도 좀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건 일상의 범위라는 거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젊은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뭔가 그런 많은 세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주로 보여주는 영화 외에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컷이 저한테 유독 인상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배우 두 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짧은 감상과 적극적인 홍보 타임을 드릴 테니까요.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아무도 없는 곳은 참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마다의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경계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가 영화적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을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 그냥 관객 입장에서 느꼈던 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시간을 갈 수밖에 없다면 그 길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다 채워나가기 나름이겠죠. 다 또 다른 분들이시니까.
그 시간 속에서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춰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지금의 순간들을 한번 느껴보는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잠시나마 이제 각자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저희 영화가 이제 상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상실 없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영화에서 아까 계속 나왔던 모든 인물들, 그 추억을 잃은 사람, 기억을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여러 많은 사람, 아까 또 그 청각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리를 잃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너무 가까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상실이라는 게 또 희한하게 정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나만 겪는 일 같고, 네, 그래서 저희 영화처럼 어쩌면 또 이렇게 상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감사하고요. 감독님도 마무리 인사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여기는 창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창작자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즐거움보다는 좀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좋은 창작이라는 게 뭔가 세상에 사랑을 받을 뭔가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많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하는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선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쉽지 않고 힘든 일이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지금 힘든 시기에 이렇게 개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배우들이랑 이렇게 오늘 무대 인사하면서 우리가 같이 작업하는 또 동료기도 하지만, 내가 또 친구를 얻었구나, 이런 또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누군가, 제가 쓴 편지잖아요. 우리들이 만들어서 보는 편지인데, 그것들이 이제 깊이 닿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의미가 생겨서 커넥션이 생기는 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창작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관객분들도 정말 좋은 감성과 질문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다 읽었으니까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많은 이야기 한 것 같고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일단 여기 앉으셔서 포즈를 취해달래요. 그러니까 하트든 V든 어떤 사진을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일단 포즈를 좀 취해주시고요. 또 찍으시고요. 이거 좀 찍고 나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 걸 할게요. 네, 하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감독님이랑 연출 배우님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맞춰있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빗소리처럼 첫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제 좀 힘드셨어요? 네. 쓰리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얘기하신 단체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아유, 이걸로 하자, 이걸로. 그래.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뒤에 관객분들도 하트 한 번씩 해주세요.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떨려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